오늘 이렇게 또 이어서 오후 예배에도 초청해 주셔서 이어서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구일교회에 처음 왔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참 이 성전 꽃꽂이가 예쁘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날씨처럼 화사하고, 근데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를 끝나고 잠깐 이제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근데 처음인 것 같아요. 화장실에도 예쁘게 꽃 한 송이가 이제 꽃꽂이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그 꽃 한 송이에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교회가 보이는 곳이나 또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도 참 향기가 나는 교회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전에 이제 예배 드리시고 또 아쉬운 마음에 또 이렇게 오후에 또 예배 찾아오신 또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또 느껴지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잘 알기 때문에 또 저도 준비한 것들 잘 나누고 이 시간 좀 아깝지 않게 잘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교사 세미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귀한 이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섬기고 양육하고 계신 이제 교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들이 좀 마련이 됐는데요. 또 교사로 섬기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늘 항상 리더이고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제 돕고 돕는 존재로 살아가실 때도 관계 맺고 우리가 지낼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지난 좀 1시에는 저희가 좀 개념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좀 이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좀 대화법들을 같이 좀 연습해보고 한번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서 제 소개는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박세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 한 교회의 사랑샘교회, 이름 예쁘죠? 사랑샘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까지 여기 교사 선생님들처럼 이제 청소년부에서 고3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고 또 오랫동안 좀 청년부를 섬기면서 이 셀 모임에서 좀 소통 도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소개해 주시는 이제 W 카드도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런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저는 사실은 이제 기업이나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넘게 오늘도 강사님 굉장히 젊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강의를 이제 시작한 지는 한 13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성도님도 혹시 말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 것 같으세요? 말을 잘하려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답변들을 주셨는데 그 안에도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정해진 답은 없겠죠. 제가 깨달은 답은 말을 잘하려면 결국에는 나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스피치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점점점 이제 더 깊게 연구하게 됐던 건, 결국에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컨텐츠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에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 이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말이, 내 진심이 뭔지 우리가 알 때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더 우리가 잘 진심을 서로 더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교사분들이 또 아이들과 대화할 때 필요한, 또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필요한 대화법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기청해력,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청해력 훈련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기청해력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자기청해력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자기라는 이제 셀프죠. 내가 스스로 듣고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듣고 해석하는 능력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런 의미구나라고 해석하고 계시죠.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해석하고 이제 듣는 능력을 자기 청해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 전에 나와 먼저 좀 소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죠. 제가 한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제가 이런 대화의 훈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더운 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서 뜨거운 음식을 하고 계시면 선풍기만 이제 틀어놓고 에어컨도 혼자 계시니까 안 틀고 뜨거운 음식을 하고 계시면 제가 엄마 이게 집이야 찜질방이야 라고 어머니께 비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제가 듣고 해석해낸다면 엄마 혼자 계셔도 전기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에어컨 틀고 계세요가 사실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해석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 실수 한 번쯤은 해보셨죠? 사실은 그 말 실수라는 게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나도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나를 잘 알 수 있는지 좀 간편한 좀 훈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잠깐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자기 전에 잠깐 하루에 3번 이 훈련을 합니다. 자기 청해력 훈련인데요. 제가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세요? 잘 던지지 못하죠. 근데 저는 질문은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은 관심의 증상이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하죠?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질문하죠? 밥 먹었냐? 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질문하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 후배들을 만나게 되면 연애 상담을 받습니다. 이제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간 넘었거든요. 네, 따끈따끈한 신혼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이제 그런 질문해요. 언니, 누나, 제가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상대가 저를 좋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까 목사님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말도 못 붙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물어봐요. 야, 너 그 친구랑 이제 나는 요즘 이제 카톡을 많이 하니까 대화 한번 봐봐 라고 해요. 그러면 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의 내용을 하더라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좀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는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해서 관심은 있지만 또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효과적이에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아들 둘만 이제 키우신 되게 무뚝뚝한 아버님이세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장남이거든요. 첫 며느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긴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버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부터 새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전공이 뭐냐? 그럼 언제부터 수업 다니냐? 하루에 이제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학교를 가냐? 막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증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좀 관심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게 좀 서투르다라는 분들은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나한테도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허겁지겁 뭐 이렇게 막 양치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기보다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물어봐요. 내 오늘 몸의 컨디션이 어떤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는 없는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 제가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기 청해력을 하기 전에는 제가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제 허벅지에 엄청 큰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멍이 든지도 모르고 저는 지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저에게 무관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제 외국 사람들은 How are you?라고 안부를 묻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오늘 기분이 어떤지 오늘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면 한번 안 본 분들은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어렴풋하게 알았던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영화에 감정을 5가지 캐릭터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버럭이, 까칠이라는 5가지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감정 단어들을 사실 훨씬 더 많은 감정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 단어들을 이 5가지 캐릭터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1점부터 10점까지 내 감정이 어떤지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해봅니다.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으면 10점, 내가 기분이 좀 오늘 다운된 것 같으면 뭐 3점 이렇게 낮게 점수를 주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표현을 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걸 라벨링 효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이제 내 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지금 뭔가? 그러면 이제 1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10점. 이렇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제 점검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를 다 마치고 긴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번거롭게 3번 나눠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는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러 온 성도님들은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예배의 빈도가, 그렇죠? 관계의 빈도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오늘 다들 처음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오늘 특별한 예배로 강도 있는 만남을 갖지만 사실은 이렇게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관계의 깊이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 이제 특강을 초청받는데 그때 이제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뭐냐면 수련회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련회 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수련회도 중요하지만 매주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련회와 같은 강도 있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빈도 있는 매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빈도 속에서 하나님을 제가 더 알아가고 축적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매일 빈도 있는 관계를 좀 자신과 맺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걱정스러운 게 참 요즘 바쁘시죠? 어떠세요? 그렇죠? 참 우리 이렇게 현대인들은 참 바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을 참 좋아해서 일을 이제 20, 30대 참 열심히 했었고 이제 그때도 참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니까 더 바빠지더라고요. 챙겨야 될 이제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제가 집에 와서 늘 이제 부모님이 챙겨주셨는데 제가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참 바쁘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내가 더 시간을 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기 청해력 훈련을 좀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감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청년부 예배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길을 가다가 동창을 만납니다. 초등학교 동창. 근데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세종아, 너 못 본 사이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근데 그럴 때 내가 그래도 강사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라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우리는 비난하곤 하죠. 쟤는 학교 때도 그러더니 정말 눈치가 없어.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저 얘기를 들으니까 참 속상하다. 기분이 좋지가 않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얘기를 하니까 좀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이렇게 내 감정을 좀 들여다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내가 그 친구에게 원하는 거, 이 상황에서 원하는 걸 우리가 말로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죠. 그냥 비난으로 야, 너 뭐 말을 그렇게 하냐? 야,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이렇게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뭐죠? 나도 내가 살찐 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부끄럽더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는 둘이 있을 때 좀 작은 소리로 얘기해주면 좋겠어. 라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표현들이 강사님이나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감정과 내 이제 기분,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알면서 좀 제 삶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변화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좀 에피소드를 나누고 제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화를 이렇게 하세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여기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학생들과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방학 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4주 이상의 좀 긴 회차의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이렇게 집중해서 조용히 이렇게 잘 경청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작년 성도님들이 아니라 초등학생,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우리 이제 교사분들은 상상이 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막자지껄하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한 20명 정도를 강의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한 명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 아이 보통이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죠.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친 이제 수업이니까 이제 좀 도톰한 이제 교재를 나눠줬어요,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이 교재를 그 아이가 수업이 시작함과 동시에 교재를 막 찢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찢은 교재를 구겨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 던진 교재에 이제 공처럼 생겼겠죠? 그 교재에 친구가 맞았습니다. 그 맞은 아이는 이제 또 막 선생님 제가 좀 괴롭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순식간에 교실이 어수선하게 된 거죠. 아마 이제 공과 시간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해본 선생님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고3을 교회에서 맡아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장난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아이들이 좀 말을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혼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수업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교재를 찢는 것은 이제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한 목소리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성악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하진 않았는데 어릴 때 이제 성악을 해서 굉장히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이 나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크게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1교시는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1교시가 끝나고 이제 1교시 하고 잠깐 쉬고 2교시 이런 수업이었는데 1교시 끝나고 조용히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아까 청년부 예배 때 이제 4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제가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관찰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정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까 너를 봤는데 너가 교재를 찢어서 구겨서 던지는 걸 봤어. 너도 알고 있지?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는 소리를 선생님이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쩌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나거죠? 야, 너 학생이 버릇없이 어떻게 교재를 찢을 수가 있어? 응? 그리고 너 그 친구 괴롭히려고 던진 거지. 그리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죠? 그냥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이 말 속에는 판단과 추측과 비난이 섞여 있어요. 어때요? 너 학생이 예의 없는 학생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너 그거 친구 괴롭히려고 던진 거지? 추측이죠. 그 아이가 그냥 무심코 던졌는지 정말 친구를 괴롭힐 의도로 던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너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피해를 보잖아. 이러면서 우리는 그 아이를 쉽게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을 하면 이런 판단, 추측, 비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관찰한 말만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고 들은 사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계에서 그냥 내가 보고 들은 사실만 그 사람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저럴 거야.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이제 건너뛰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앞선 거죠. 근데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우리가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수록 우리가 말실수를 줄일 수 있고 관계가 담백하게 정말 더 꼼꼼하게 잘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두 번째 제 감정을 표현했어요. 전 질문을 했어요. 너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선생님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선생님들도 교사분들도 이제 아이들에게 무조건 너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보다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아이가 한 행동을 얘기하고 그때 다른 친구들이 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선생님은 어땠을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자연스럽게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선생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개를 갑자기 푹 숙이더니 이랬어요. 선생님 화났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화가 난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 선생님이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제가 진짜 원하는 이제 진심, 제 본심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아까 너가 교재를 찢을 때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 왜냐면 선생님이 너희랑 즐겁게 수업을 하고 싶어서 이 교재를 정말 밤을 새면서 정성껏 만들었거든. 근데 그 교재를 찢는 걸 보니까 좀 속상하더라. 선생님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 같아서 좀 속상했어. 어때요? 제 그냥 본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교재를 찢은 것에 대해서 비난한 게 아니라 그 찢은 걸 보면서 느낀 제 감정과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친구랑 얘기하는 소리를 선생님이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은 진도를 다 나가지 못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수업을 다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좀 선생님이 걱정이 됐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제 그냥 마음의 감정을 제가 원했던 걸 제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한시 예배에도 강조했지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사실은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데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만 잘해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하고 그거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명령하죠. 네. 근데 왜냐면 그게 좀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교재를 새로 줄 테니까 이 교재는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고 싶으면 조금만 소곤소곤 얘기해 줄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를 보니까 이제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을 주면서 이건 너만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초콜릿을 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2교시가 됐어요. 그 아이가 저와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와, 구입교회에는 정말 선한 분들만 계시는군요. 원래 본인이 이제 경험한 대로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 그때 진리를 깨달았죠.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여전히 이제 정말 그날뿐만 아니라 몇 주 동안 친구랑 떠들고 막 친구들을 괴롭히고 정말 끝까지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렇게 수업이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마지막 수업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수업 때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방학 잘 보냈지, 이제 다음 학기도 열심히 공부해 하고서 이제 보내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뭐였을까요? 초콜릿. 선생님, 제가 양심상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초콜릿은 돌려드리도록 하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핸드폰을 꺼내면서 선생님, 저 선생님 수업 다음 방학 때 또 듣고 싶은데 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야, 오지 마. 이게 저의 사실은 본심이었죠. 근데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누구의 어머니 번호 알고 있으니까 수업도 개강하면 어머님한테 문자로 알려드릴게.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또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이제 저랑 셀카 한 장 찍으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랑 이제 셀카를 한 장 찍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자기청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까 이제 몸과 마음과 영을 이제 돌아보는 이제 하루에 세 번째 시간을 갔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충만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충만하고 따뜻하고 벅차오를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세정아, 너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도 너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너에게 줬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좀 저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교육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지금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교사란 무엇인가, 가르친다는 건 무엇이고 또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저도 많이 되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지식을 쌓아가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도 학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학습이지만 참여가 곧 학습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참여가 학습이다라는 거는 그 관계 안에서 배워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이 아이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제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제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는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도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늘 매일 사실 저도 굉장히 너무 부족하고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성격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희 남편에게 이제 얘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잘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교사로서 살아갈 때 좀 내가 더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 인격을 더 잘 이렇게 다듬으며 살아가야겠다. 내가 어떤 걸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도 우리가 정말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아이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싶겠지만 우리가 비록 인간이 정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다르잖아요. 나는 올해 1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1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아이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겠다라는 이 말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요 한 가지 에피소드만 좀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어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좀 대화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이런 원리들이 담긴 이제 대화법입니다. 오늘은 좀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칭찬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뭐 구면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이제 옆에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서로 칭찬 한 가지씩 해보실래요? 잠깐 이렇게 얼굴 보면서. 네, 좀 쑥스럽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여러 곳을 사실 이렇게 막 전국 교회를 이제 다양하게 가봤어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소개해주신 것처럼 감사하게 이제 미국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 한인 분들 만나서도 강의해보고 중국에 가서도 해봤는데 이제 저는 근데 되게 강의를 하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가정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서 제가 해외여행을 막 많이 가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끄셔서 20대에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을 모으면 자꾸 선교지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갔는데 이제 좋은 데를 여행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제 해외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막 미국도 제가 강의 때문에 갔다가 막 여행을 하고 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구입교회 오면서 느낀 게 제가 강의를 할 때 정말 조용하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근데 이제 나눔을 하면 그때부터는 또 엄청 활발하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딱 이렇게 집중과 또 이렇게 관계가 좋구나라는 게 이제 제가 아까 1시부터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칭찬을 하니까 이제 오던 잠도 달아나고 굉장히 기분이 이제 좋죠. 근데 저도 이제 칭찬을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막, 아우 세정이 정말 듬직하다, 든든해.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한테 와 정말 너는 맏며느리감이다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 가면 저 진짜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전에 강의를 갔는데 미혼 때 저한테 막 이렇게 손주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이렇게 하신 어머님도 계셨는데 이제 이런 이제 말들이 저한테 기분이 좋지만 사실 더 좋은 칭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칭찬은 사실 칭찬보다 어떤 거에 더 가까울까요? 사실은 평가에 가까운 말이에요. 네. 저한테도 강사님 강의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지만 사실은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저를 평가하는 언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하지만 좀 평가하는 언어를 많이 해요. 한번 되돌아볼게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와, 너 참 예쁘다, 너 똑똑하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후배 강사님들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런 평가의 칭찬들을 좀 삼가하라고 말씀드려요. 아이가 글씨를 잘 써요. 그러면 와, 너 정말 글씨를 잘 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글씨를 잘 쓰는 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아이가 글씨를 잘 쓴다고 하면 주변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 글씨가 좀 별론가? 그쵸? 그러니까 평가라는 거는 칭찬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과 어떤 비교를 하게 만들어요. 우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칭찬을 위해서 2가지를 좀 말씀드려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좀 관찰한 말하기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관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정말 글씨를 잘 쓰는구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정아, 너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글씨를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 내용을 받아 적어주니까 어때요?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한 그냥 객관적인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이제 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커플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이제 관계에 있어서 연인들 간에도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도 뭐 신혼이지만 이렇게 아내가 혹은 남편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와요. 이건 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음식을 맛있게 했어요. 우리 뭐라고 칭찬할까요? 와, 맛있다. 진짜 뭐 우리 남편 요리사야. 막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 음식 진짜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제가 질문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맛있어? 라고 물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바빴을 텐데 이거 언제 다 장 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공들인 그 과정까지도 뭔가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대부분 이제 뭐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임원이시거나 이러실 수도 있고 어떤 회사의 대표이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직원들한테 아 정말 뭐 똑똑해 잘했어 뭐 최고야 뭐 이렇게 어떤 이제 평가의 언어를 할 수도 있지만 나의 동료가 나의 직원이 했던 것들을 이제 객관적인 걸 얘기하고 아 참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고맙더라고 아 감동받았어 이렇게 이제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 좀 보면 이런 거죠. 누군가 이렇게 예쁘게 쿠키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을 때 아 맛있다 라고 끝낼 수 있지만 아 오늘 모임 때 이렇게 너가 손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까지 써가지고 쿠키를 만들어서 포장해 줬잖아. 그 사람이 한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정말 감동받았어. 우리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이 칭찬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했던 과정을 뭐 똑같이 맞추진 못하더라도 한번 추측해보거나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고마워 라는 말이 가장 좋은 칭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로하는 말하기인데요. 사실은 칭찬은 이제 기분 좋은 말이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위로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누군가 이제 슬픔을 마주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위로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 슬픔이나 고통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강도를 이제 좀 약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아들이 혹은 친구가 이제 아니면 우리 아는 지인이 어떤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위로하죠? 아, 속상하지. 네, 이런 위로는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보통 때 어떻게 하세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야. 뭐 좋은 위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때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죠. 아니,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그쵸?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쵸?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떤 해결 중심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우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좀 이제 문제 해결 중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도 저한테 공감을 좀 해줘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앞서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 이제 저희 어머니의 좀 성향을 물려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파요. 그러면 저희 어릴 때 어머니는 항상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셨어요. 네. 괜찮아? 얼마나 아팠어? 이게 아니라 빨리 이제 해결책을 주는 거죠. 병원에 가고 그 아플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를 먹고 막 이렇게 좀 해결 중심의 솔루션을 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걸 좀 닮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아픈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죠? 그죠? 조심했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이러죠. 아이가 울려고 하면 막 이렇게 엄마들이 이제 더 겁이 나니까 막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이 괜찮나요? 아프죠.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 슬픔을 마주했을 때, 고통에 빠졌을 때는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픔에서 빨리 막 벗어나야지 라는 생각이 더 먼저 앞서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해결 중심의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괜찮아 괜찮아 라고 내가 넘겨짚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또 이제 막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위로도 많이 해요. 누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도 옛날에 어떤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하면서 어때요? 자기 경험을 막 얘기해요. 이것도 좋은 위로는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힘든 사람은 그 사람 얘기를 다 일단은 털어놓게 해줘야 돼요. 근데 상대 얘기를 막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든대요. 뭐야, 지금 다 그냥 누구나 다 겪는 힘듦인데 나만 지금 내가 유난 떤다는 거야? 내가 지금 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진짜 속상해 죽겠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본인도 겪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는 자신의 경험을 막 얘기하고 막 솔루션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대기조가 되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교사로 섬길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부를 좀 오래 또 섬겼었는데 이제 청년부 리더 할 때 이제 멤버들을 만날 때 힘들어할 때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이제 대화의 끝에 그래 세정아, 오늘 얘기 다 못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도 생각나면 전화해. 그리고 우리 이번 달 넘기지 말고 밥 꼭 먹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힘든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전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3 아이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도 공부하다가 뭐 고민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해. 뭐 선생님이 가서 뭐 피자라도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어요. 진짜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건 이제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아파서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 옆에서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드라마의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지금 너 막 자책을 할 때 내가 나빠 이렇게 얘기할 때 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아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을 해서 저 어려움에 빠져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좀 아프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성도님들 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저희가 구익교회에 좀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좀 환영하는 방법과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드리고자 해요. 관계는 서로 각자 바라보고 저마다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단이기 때문에 관계를 오른다라는 거는 관계를 맺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단계적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오고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공격적이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나를 싫어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볼 때는 이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뭘까요? 불안할 수 있어요. 어때요?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익숙해요. 매주 오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 오는 새 가족한테는 어떨까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설교들이 뭔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낯선 길을 걸을 때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내가 정말 좋은 곳에 여행을 갔는데 어때요? 낯설기 때문에 길을 잃을까 봐 좀 두려움을 느끼긴 하죠. 그리고 뭔가 나한테 새 가족이 거리를 둬요. 나를 싫어하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 가족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이제 청소년들, 사춘기의 이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이 어떤 공격적이어 보일 수 있고 나를 싫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불안하고 조금 어색하구나 라고 다르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칭. 네.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식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의 존재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법론적으로는 항상 새 가족이 오기 전에 그 공동체에서 새 가족의 이름을 공유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그 모임에 이제 새로운 가족이 오기 전에도 그 다른 멤버들, 리더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한테도 새 가족 뭐 박세정이 온대. 그러면 왔을 때 혹시 세정자매세요?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라고 해요. 근데 이런 호칭만으로도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여기에 한 일원이 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연락을 언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연락 뭐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아닙니다. 연락을 하는데도 이제 관계와 소통의 법칙들이 숨어 있는데요. 아까 새 가족들은 좀 낯설고 어색해하고 좀 두려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한테는 언제 연락하면 좋을까요? 새 가족한테는 이제 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꼭 한 번은 연락을 드리세요라고 이제 새 가족 이제 리더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내일 혹은 오늘 뭐 2시 예배는 3층 어디서 드려져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위치가 헷갈리시면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구나 라는 안심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잘 이제 출석하는 일반 성도들한테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연락하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연락하면 어때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새 가족한테는 꼭 토요일, 일요일에 연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뭐 새 가족분들에게도 평일에도 연락하면 좋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꼭 연락하라고 해요. 첫 번째 연락은 안심감을 주는 연락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구성원으로 보고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연락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연락이에요. 제가 이 연락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이제 공동체가 좀 새가족 정착률이 높았거든요. 왜 그랬나 이제 싶었는데 한 그 새가족 출신의 멤버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남자 형제였는데 낯을 많이 가리는 형제였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다른 교회는 잘 정착을 못했는데 저희 교회에 정착을 잘했던 이유가 제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항상 제가 연락을 했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대요. 누나가 연락을 했겠지? 우리 리더가 연락을 했겠지? 하고 보게 됐대요. 근데 그 연락이 내가 이 교회에 좀 중요한 이제 일원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줘서 참 고마웠어. 너가 오늘 뭐 간식을 사왔어. 깜짝 놀랬어. 다음에는 내가 대접할게. 뭐 이런 식의 공동체에서 내가 그냥 있으나 마나한 내가 새 가족이니까 오늘 왔다 다음 주에 안 와도 뭐 괜찮아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이렇게 함께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인정의 욕구, 그리고 소속의 욕구, 그리고 존재의 욕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느끼는 이런 욕구들을 봤을 때 새 가족들에게는 토요일, 일요일 전에,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는 오늘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VIP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 연락을 했을 때 새가족이 보다 잘 정착하고 안전하게 이 공동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끝에 이렇게 또 이제 강의까지 들으시느라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실 때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선생으로 교사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뭔가 나의 생각을 주입시키려는 가르치려는 교사보다는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그런 교사가 되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이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또 새가족분들에게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구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QR코드 아시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제가 이제 뭐 셀 모임에서 혹시 이제 셀 모임을 운영하는 모임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쓴 칼럼을 통해서 오늘 좀 이 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좀 글로 써놓은 칼럼들이 있어요. 뭐 다 무료니까 편하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띄워놨고요. 오늘 이제 정말 이렇게 긴 시간, 제가 원래 4시에 맞춰야 되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를 지금 이제 더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강의했는데도 너무 이렇게 집중을 정말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또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강의 말미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항상 기억하려고 하는 문장인데요. 비난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난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쉬운 거는 좀 참고 사랑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거여서 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는 분한테 가야지 내가 사랑을 얻을 수 있잖아요.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또 따뜻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5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